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할 것이냐와 관련해 갖고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비즈니스 모델 설계도에 견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뒤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인노베이트 해줄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와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노베이션을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 그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그 과정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관점에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니즈가 진화한다. 니즈가 진화하면은 그 니즈를 진화하는 니즈에 맞추기 위한 그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니즈에 맞추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을 가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이냐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니즈 진의 어느 한 단계에서 사업 기회가 뭐며 사업 도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설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도메인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그 구상한 그 사업을 진짜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설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대목입니다. 왜 니즈가 진화하느냐. 니즈 진화와 테크니컬 체인지, 기술 변화하고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러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니즈가 진화하는 이런 그 니즈 진화 과정에서 사업의 백본으로서 사업의 가장 근간으로서 니즈 이보루션과 테크니컬 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그 잘못하면 잘 나가던 기업이 완전히 도태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이름도 없던 아주 무명의 조그마한 그 신참이 등장하고 한 산업을 갖다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일을 많이 보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이런 그 21세기의 그런 그 기술 변화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배경하에서 현재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어떻게 인노베이션 할 것이냐. 물론 새로 안 되는 인노베이션을 그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하고 있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인노베이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특히 전략 경영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클로즈업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은 이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니즈 진화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니즈 진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현재 고객이 갖고 있는 unmet 니즈, 미충족된 니즈가 충족이 되면은 이미 그 니즈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unmet 니즈, 또 다른 미충족 니즈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니즈는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부족했던, 충족되지 않았던 니즈가 충족이 되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진화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어디에 미충족 니즈가 있느냐 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언맨 니즈가 있느냐 현재. 왜냐하면 그걸 충족시키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른 또
니즈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즈 진화에 적응한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현재 미충족되고 있는 니즈가 어디 있느냐, 그걸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에 언맨 니즈, 미충족 니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뭔가 하면은 액츄얼 니즈 혹은 액츄얼 니즈를 갖고 있는 기업 집단으로서 액츄얼 디맨드는 구매력을 지니는 지불 의향을 지니는 explicit needs, explicit demand와 구매력도 있지만은 지불 의향은 지니고 있지 않은 무관심 needs, 무관심 수요, 이 두 군데에 결국 언맨 니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첫째 explicit needs 중에서 아직 100% 어필 속성이 충족이 안 돼. 기본 속성은 100% 다 충족이 됐는데 어필 속성은 아직 100% 충족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100%까지 그 미달인 부분, 그 부분이 결국은 니즈 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이 영역이, 이 미충족 니즈가 충족이 되면은 점점 높아졌고 100% 딱 되는 순간에 고객은 최대의 그런 그 지불량 수준을 갖다가 내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최대 지불량성을 내보이지 않는 그만큼 그거가 결국은 언맷 어필 속성이고 거기에 결국은 니즈 진화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indifferent 니즈입니다. 무관심 니즈 중에서 왜 무관심 니즈가 됐느냐, 뭐 때문에? 그건 가장 기본적인 니즈 속성 중에서 100%가 아직 충족이 안 되는 그거가 결국은 언맷 B&A, 언맷 기본 니즈 속성이고 그거가 결국 충족이 되면은 니즈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무관심 니즈의 미충족 B&A 기본 속성을 충족시키거나 익스플리짓 니즈의 언맷 어필 속성, 미충족된 어필 속성을 충족시키면은 거기에서 사업 기회가 얻어지게 되고 사업 기회가 얻어지면서 니즈는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구매력은 있습니다. 구매력인데 전혀 이걸 충족시킬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필 속성과 기본 속성이 뭐냐? 웨이팅 니즈에서 지금 웨이팅 니즈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니즈의 기본 속성과 어필 속성이 뭐냐? 이거를 찾아갖고 이거를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 할 것 같으면은 대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런 웨이팅 니즈의 이런 새로운 어필 속성, 기본 속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운 무명의 기업들이 확 치고 올라왔던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즈가 진화할 때 니즈 진화하는 그것에서 결국은 사업계를 갖다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냐 이런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그 요즘 벤처라고 정부에서 많이 이제 스타트업, 벤처 이런 분야를 많이 지금 지원을 갖다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쪽은 굉장히 희소해요.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뭔가 미흡한 거 그 깔짝깔짝하고 조금씩 그냥 요거 해주는 그런 정도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갖고서는 이것도 물론 곁들여서 해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그 사업 기반을 갖다 다진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일구는 여기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이 지역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런 미충족되고 있는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주 남다른 그런 그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 역량이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니즈 진화와 관련해 갖고 우리가 니즈 진화에 따라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해 줄 것이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와 관련해 갖고 니즈 진화와 기술 변화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는 게 우선 선결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술 변화는 계속 지속이 되어 있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죠. 기술 변화에 따라서 모든 기술 변화가 다 그러면은 니즈 진화를 갖고 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봤듯이 세 군데입니다. 현재 언맨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혁신이라야 결국은 니즈 진화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세 군데에서 그 니즈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니즈 진화가 일어나는 그 패턴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현재 아까 우리 봤듯이 현재 액츄얼 니즈 중에서 미충족된 기본 속성이나 혹은 어필 속성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혁신, 대개는 이제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혹 특별한 경우에는 레디칼한 그런 그 혁신을 통해서 미충족된 현재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현재 구매력을 지닌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미충족 니즈를 충족시킬 때 이것이 아주 많이 나죠. 소폭 진화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과 레디칼 이노베이션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둘의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술이 더 모디파이 돼 갖고 더 이렇게 더 정교화시켜주는 그런 이노베이션이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입니다. 반면에 레디칼은 뭐냐? 현재 있는 기술을 완전 리플레이스, 대체시켜주는 그런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컨티뉴스한 연속적인 패턴을 그리고 레디칼은 디스컨티뉴스한 불연속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기술 시스템 내에서도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과 레디칼 이노베이션이 거기서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포항집 채널에서 채택하는 그 재선분의 고로 대형화라는 그런 그 분야에서 고로 대형화를 기존의 조그마한 규모, 기존의 그런 거에서 크게 대형의 고로 대형화의 그런 그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레디칼하게 벌어진 거. 왜냐하면 1800 입방미터에서 3400 평방미터로 입방미터로 하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전혀 그 기술에 관한 디자인의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며 속성이며 기본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레디칼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기술 시스템 내에서도 얼마든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레디칼 인크리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노베이션이 어떤 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좌우된다는 건 제가 누누이 이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 기술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레디칼은 하나의 마이너 이보루션을 소폭 진화, 고객의 니즈보 소폭 진화를 갖다가 촉발하는 건데 이런 그 레디칼 이노베이션 중에서 기존의 기술 시스템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줘. 예를 들면 과거의 교환 시스템, 전화의 교환 시스템을 전기 교환 시스템에서 전자 교환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레디칼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 이노베이션은 이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은 기술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은 니즈 진화도 기술 시스템이 바뀐 것만큼 대폭의 그런 그 진화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시스템 하에서의 그 고객이 니즈가 전자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더 다양한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니즈가 더 대폭으로, 이때보다는 더 대폭으로 그러면서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과 레디컬 이노베이션에서는 마이너 소폭 니즈 진화가 일어난가 하면은 디스럽티브에서는 메이저 대폭의 그런 그 니즈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기술 변화 시스템 자체도 어디서 일어나느냐? 현재의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른 현재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하고 또 다른 어떤 거기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니즈의 그 진화하는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기술과 경제가 상호작용하는 틀을 우리가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이라 그럴 때 현재의 기술과 현재 그 경제하고 그런 패러다임 내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가 지금까지 얘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혹은 레디컬 이노베이션 통해서 소폭의 니즈 진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술 시스템이 바뀔 때 동일한 기술 경제 패러다임 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때 테크니컬 시스템 자체를 리플레이스 시켜주는 이런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게 기술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대폭 니즈 진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더 나가서 테크니컬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뭐냐? 빅뱅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갖고 전혀 지금 여기 상에서 존재 않던 새로운 신생 ANA와 BNA가 촉발이 되면서 새로운 니즈를 갖다가 고객에게 그 니즈를 갖다 촉발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퀀텀 이볼루션은 대도약 진화라는 대도약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니즈라는 것은 바로 이익의 진원지다. 그 이익의 진원지, 그 이익을 캐내는 기업 사이드에서 이거는 기술 역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니즈 진화와 기술 변화는 사업의 견제에서 보면 사업의 백번의 견제에서 보면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사업을 염두에 여러분이 둘 때는 사업 모델 구상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니즈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니즈가 어떻게 진행했다에 따라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항상 둘을 동시에 봐주는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그 사고 접근이 굉장히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나의 그냥 막 술 취한 사람이 갈치자루 막 걷는 그게 아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겁니다. 점진적인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혹은 레디컬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소폭 진화가 일어나고 기술 시스템을 바꿔주는 그런 레디컬 이노베이션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술 시스템이 이렇게 변모돼 나가는 겁니다. 변모는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과 경제가 상호작용하는 그 틀 자체가 현재 있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틀로 이걸 이행시켜가면서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빅뱅 이노베이션과 퀀텀 이볼루션이라는 빅뱅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대도약 니즈 진화가 일어나는 이런 그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뭔가 하면 빅뱅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거 일어나느냐 또 디스럽티브가 해서 반드시 테크니컬 시스템이 옮겨가느냐에 관한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그것만이 의미를 지니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요. 새로운 테크니컬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그 빅뱅 이노베이션만이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니즈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이익의 진원으로서 수익의 진원으로서 니즈 사이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어떤 이노베이션이든 니즈 사이드에 수익의 원천이 니즈 사이드에 니즈 측면에 뭔가 촉발 주면 반드시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업 구상, 사업 모델 구상의 아주 핵심 내용이 되고 관심의 그 표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표적인 겁니다. 그게. 자, 크게 이노베이션은 네 가지 타입이 있다. 레디컬 이노베이션,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레디컬 이노베이션, 디스트립 이노베이션, 빅뱅 이노베이션이 있고 니즈 진화 패턴에서는 마이너 이보루션, 메이저 이보루션, 퀀텀 이보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리 기술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아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냐 뭐 어느 특정한 그 제품을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저기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막 퍼졌기도 하고 일반 명사화 되다시피 초코파이 그러면 초코파이에 관한 그거는 더 이상 뭐 미충족된 니즈 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걸로 보니까 그런 경우엔 니즈 진화가 없어요. 다만 뭐 포장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한다라든가 뭐 공급 방식을 좀 바꾼다는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또 하나는 패닉입니다. 갑자기 천지지변이라든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것 나왔을 때는 이런 패턴하고 다른 그 급격한 거기에 맞는 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맛있는 음식을 다니면서 맛을 추구하는 이런 니즈가 계속 진화돼 가다가 갑자기 뭐 전쟁이 터져갖고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갑자기 인간의 니즈 수준이 확 떨어지면서 뭐 어떤 거든 법이 말이든 그보다 못한 것들로 거기에 대한 니즈가 형성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의 패닉 이보루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뭐 아주 희귀한 그런 그 경우니까 이런 여기서의 그 논의 대상은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노 이보루션이 오겠느냐. 더 이상 기본 속성과 어필 속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다. 꽉 찼다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니즈 이보루션입니다. 이런 니즈 이볼브하지 않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그런 그 니즈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술 사업하기가 쉽겠죠. 특히 뭐 흔히 얘기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경우는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기술 변화에서 직간접으로 니즈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갖고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니즈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은 니즈 진화가 일어나고 니즈 진화가 일어나면은 기업에서의 수익의 원천이 바뀌기 때문에 원천이 거기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의 원천인 니즈 측면과 그걸 거기서부터 이익을 캐내는 기업의 역량과 관련된 이노베이션 이 두 축이 항상 비즈니스 모델 어떤 모델을 내가 구상하고 어떤 모델을 현재 있는 모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노베이션 혁신을 가해갖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갖다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를 다룰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되는 가장 첫 번째 그 관심 사항이고 접근해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니즈가 진화돼가는 모습과 관련된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카메라에 관한 그 필름 그걸 갖다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코닥하고 후지입니다. 그렇죠? 흑백 단계에서 칼라로 옮아져 가는 데서도 둘은 흑백 단계에서도 결국은 많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그 소폭의 그런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칼라로 옮아가는 하나의 디스럽티브 테크놀을 통해서 칼라 필름을 요구하는 메이저 대폭 이보루션이 이렇게 한번 점프됐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아날로그의 그런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그 레코딩 리즘이라는 이런 틀 내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드디어 디지털 카메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하나의 일종의 빅뱅 이노베이션이다. 여기서 너무 좀 표현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뱅 이노베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그 디지털 카메라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니즈가 확 바뀌는 겁니다. 대도약 진화하는 겁니다. 과거에 앨범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던 이거 대신에 영상을 얼마든지 뭐 더 다양하게 더 아주
깊이와 넓이와 뭐 이런 걸 달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록을 온라인상에서 실현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옮아가는 이때 코닥과 후지는 어떤 전략 행보를 취했느냐.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따라서 니즈가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코닥과 후지필름은 아주 상이한 그런 전략 행보를 보입니다.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코닥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옮아갈 때 고객이 내보이는 어필 속성이 뭐겠느냐.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현상 아니겠느냐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코닥은 제가 경영자가 직접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입장에서도 미정 보이죠 하면서 그냥 아날로그 타입의 여기에다가 이노베이션, 혁신을 계속 해온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후지필름은 이렇게 옮아가다 보니까 대짬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의 피지컬, 어떤 실제 레코딩을 하는 그런 레짐에서 디지털로 버추얼, 가상 현실 속에서 이미징을 영상화한 그런 레짐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에코노믹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때 후지는 과감하게 그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닥은 뺑글럽된 상태나 마찬가지고 후지는 이때의 후지보다도 더 강한 그런 새로운 기업으로 지금 변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이미징 그런 사업 영역에서 단연 지금 세계 톱으로 달리면서 단순한 영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징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을 여러 영역으로 높인 겁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 부문이라든가 여타 부문을 여러면서 아주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 구조를 갖다가 갖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체계를 갖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큰 겁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 변화하고 니즈가 진함에 따라서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은 융복합을 겪으면서 계속 산업은 진화되어 가는 겁니다. 산업도. 이게 다이나믹한 관점에서 이제 사업 경영이라든가 기술 경영, 사업 경영, 산업 경영을 봐줘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다이나믹으로 봐줘야 돼요. 어느 한 시점 정태적으로 보는 분석본분 하나의 다이나믹으로 보는 거기 하나의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지 정태적인 그걸로 다이나믹한 걸까지 포함하려는 이런 우를 갖다 보면서는 안 됩니다. 다이나믹 계속 빨리 변해가는 여기에 변해가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전략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이 시간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특별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노베이션과 관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더 레드퀸 이펙트라고 그러죠. 뭔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내 현재 위치를 갖다가 고수하려고 해도 빨라지는 것만큼 최소한 나도 계속 혁신을 갖다가 거의 맞춰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를, 현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혁신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하는 과정은 어떠냐? 해도 뭔가 잘 안 보입니다. 등산할 때 올라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 이렇게 막 그런 걸 다 느껴봤을 겁니다. 하고 어느 중턱 내지 그 이상 봐야 밑에가 보임으로써 내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고 어디가 이게 보이듯이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는 동안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게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인지 가다 보면 무슨 또 함정 있는 건 아닌 것이 기타 등등 온갖 그런 회의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맨 마지막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 꽉 잡고 맨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넘치듯이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충족돼야 되는 게 100% 되지 않는 한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참고 참아가면서 마지막에 있을 때 그 효과가 나는 그 순간을 맞는 겁니다. 스레스홀드 이펙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듯이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이게 이노베이션 과정이에요. 레드킨 이펙트와 더불어 스레스홀드 이펙트, 문지방 효과.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 그 넘어가면은, 문지방을 넘어가면 무한한 효과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효과냐.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세 가지 인노베이션 관련해서는 레드킨 이펙트, 스레스홀드 이펙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작용하는 아주 특수한 영역인데 이 이노베이션에 이거가 제대로 잘 맞으면은 대박으로 터져갖고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막강한 기업이었을지라도 이런 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어댑티브 끝대는 있어요. 적응 우수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언제든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997년 IMF 이후에 반 정도가 완전히 뱅클럽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이익을 갖고 오는 것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그 사업 기회에서 고객이 원하는 the best 스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액츄얼 스펙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역량, 기업 경영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과 재벌은 오히려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보다 다 나은 거예요. 반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확보하는 데서 실패한 것이 다 IMF 때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마다 뜯어볼 것 같으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된 건 뭐냐.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부응하는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확보 못한 기업들이다. 공통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던 노키아가 나가 떨어지고 소니 워크맨이 나가 떨어지고 모토로라의 이리디움이라는 그런 그 기가 막힌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작으로 끝나고 반도체를 처음 개발했던 휘어차일드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EC를 거쳐서 삼성으로 오면 이 과정에서 주춤주춤하면서 다 선점했던 그런 그 기업들이 나가 떨어지고 결국 현재 승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 못한 기업이고 잘된 기업은 거기에 잘 적응한 기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기업의 부침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준 하나의 설명 논리고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코닥과 후지의 경우도 결코 그 예가 아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이건 관심 있는 부분만 낭지에 좀 봐주시기로 하고요. 좀 더 지난 한 100여 년 좀 넘도록 우리 소위 요즘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변혁의 물꼬를 갖고 오는 그 영역이 어딘가 하면 ICT 분야입니다. 그렇죠? ICT 분야에서 그동안에 지금 전개되고 앞으로도 전개될 기술 변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니즈 진화도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 굉장히 니즈 진화가 아주 굉장히 액셀러레이션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초창기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게 바로 전보입니다. 몰수가 이렇게 신호라는 코드, 부호를 통해서 결국은 부호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 전달하는 그때 획기적인 거죠, 그거는. 왜냐면 뭐 봉합부를 올리고 무슨 뭐 연을 날리고 이런 식으로 몰린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툴 자체가 이런 일관된 그 코드 방식, 몰수 부호를 통해서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때 이 선점을 했던 회사는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입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그 19세기 초반부터 세계 아주 대거대 그 기업으로 그 당시에 거대로 기업으로 큽니다. 그러나 1876년에 그라함 벨이 전화를 갖다 발명한 이후에
이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갖고 가서 이걸 사업화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은 게 웨스턴 유니언입니다. 이거 보니까 떼돈을 벌고 있는데 코드 갖고 하는 건 좋은데 뭐 목소리로 한다는데 보니까 유치해요.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사업을 시작한 게 AT&T입니다. AT&T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니까 AT&T 시작할 당시에 그 어떤 그 사업의 비중도랄까요? 그럼 마켓 쉐어가 텔레그래프가 90, 텔레폰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됐던 거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19세기 중엽, 19세기 말엽쯤 되니까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1대9로 바뀐 겁니다. AT&T가 거대한 기업으로 전화사업 갖고 크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 AT&T의 그 기업 모습은 이미 당시에 벌써 노벨 수상자를 여러 사람 배출할 정도의 벨 연구소를 갖고 있고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생산 공정 갖고 있고 AT&T라는 오퍼레이팅 컴퓨터를 갖고 있는 소위 벨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콩글로미레이트를 갖다 형성하는 미국 최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AT&T로 너무 이게 만약 경제력이 집중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독점을 막자. 그래갖고 나온 게 독점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뭐 AT&T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19세기 말엽 되면서부터 특별히 그 경제력이 특정 몇 개의 기업으로 이게 집중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위 그 샤먼 액트, 샤먼 엔티트러스트 액트라는 반 독점법을 갖다 만들면서 독점 못하게 합니다. 근데 AT&T인 경우에는 독점을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텔레콤인 경우에는 미국 국익에 이제 불이익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정책 당국에서 왜 그러느냐. 이 전화라는 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초기에 투자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사업이 큰 그런 사업에다가 독점을 막고 경쟁을 도입하면은 똑같은 거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대한 투자 비용에서는 그 낭비 요소는 결국 다 사용자, 유저에게 결국 다 전가돼 가는 것이 아니냐.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에는 내추럴 모노폴리, 자연 독점성이 존재한다라는 명분으로 독점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1934년도에 AT&T에다가 독점을 허용하면서 통신정책, FCC라는 통신정책기구가 발족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1934년도에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AT&T에다 독점을 허용해주고 통신에 관한 거는 정부가 팔리시, 산업정책 팔리시, 정책을 갖다가 주도하겠다라는 하나의 표방입니다. 가장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막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자마자 1946년에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딱 튀어나옵니다. 잘 아시죠? 컴퓨터는 제가 이거 좀 소상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컴퓨테이션입니다. 컴퓨테이션. 계산 능력이 이건 뭐 인간의 이런 그 계산 능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파워풀하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컨트롤입니다. 인간 삶에서 모든 상당 부분 영역은 전부 컨트롤입니다. 교통수행이라고 하고 교환소가 이거 교환해주고 뭐 은행이 중개해주고 복덕방세 전부 교환 컨트롤입니다. 컨트롤해주는 거예요. 원매자와 뭐 구매자, 판매자하고 사이의 컨트롤 이런 거를 컴퓨터가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붙는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가 붙는 CC라는 CC 결합이라는 이것이 1960년을 전후해 갖고 이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텔레콤 IT 인더스트리 혹은 CC 산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텔레그래프가 텔레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됐고, 텔레폰이 컴퓨터랑 융합이 됐고, 그래서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컴퓨터와 결합이 된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엄청난 기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일렉트로닉 스위칭 시스템이라는 전자 교환 시스템 혁명이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옵티컬 파이버 리보루션이 일어나고, 다 디지털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중후반부터 셀룰라 리보루션, 2000년대 인터넷 리보루션, 2010년경에 스마트 리보루션,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 리보루션, IoT, 사물 인터넷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으면서 이 CC 산업은 ICT 산업의 변모를 갖추면서 그다음에 여타 산업들이 와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방송 산업, 라디오, TV, 뉴스, 매스 미디어가 이와 접목이 되고 이래가면서 ICT 산업은 융복합을 거치면서 계속 산업 자체가 진화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갖다 띄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기술 변화와 이걸 필요로 하는 그 니즈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화돼 간 겁니다. 왜? 전화에 대한 니즈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보면은 제가 1969년도에 결혼했습니다만은 집은 어떻게 되고 235만 원인가 주고 집을 하나 샀는데 그 당시에 꼭 필요해서 제가 백색 전화인가요? 그래 1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집값보다도 반이 더 되는 값을 주고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전화에 관한 그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 변화가 일어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지금 ICT 산업의 그 지난 100여 년 사이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의 그런 그 견지에서 산업이 변모된 산업이 융복합을 거치면서 산업이 이렇게 진화되어 온 과정을 아주 아주 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변화 속에서 누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발맞춘 그런 그 전략 행보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그 적응하는 데서 적응 우수성을 누가 확보했느냐. 그 확보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의 과정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적응 우수성을 확보한 기업, 그런 국가들이 아주 성공작이었음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 대표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ESS 19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벌어진 일렉트로닉 스위칭 시스템에 관한 그 기술 변화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통신에 관한 한 특히 전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막 서둘러가지고 전기식으로 이미 60년대 초반에 일본의 그 전기 시스템으로 전화를 갖다가 다 원하는 만큼 다 보급을 갖다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196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전화라는 건 집 다음에 가장 비싼, 집 다음에 가장 큰 재산 목록으로 얘기될 정도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거기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게 기술 변화인데 뭔가 하면은 일렉트로닉 스위칭 시스템입니다. 전기 교환 시스템에서 전자 교환 시스템 얼마가 이런 대목입니다. 이때 이거를 선점한 게 어디냐? 불란서입니다. 불란서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ESS 혁명에 관한 그 혁명 기술에 관한 거를 그 메리트를 갖다 취한 나라가 결과적으로 불란서하고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전자 교환 시스템에 관한 아주 선발자다. 불란서하고 우리가. 시간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1980년대 광섬유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광섬유는 거의 뭐냐. 우리가 전화선이 구리선이 2개 있어야 한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거기에다가 광파에다가 이 음파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보내는 이런 그 광섬유를 통해서는 동시에 2,500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아주 혁명 기술입니다. 이걸 선점한 건 어디냐? 미국과 영국과 일본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오르면서 전 세계 옵티컬 파이버로 유선이죠. 옵티컬 파이버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다 확보함으로써 국제통신을 말하자면 대부분 다 장악하는 거기에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지형적으로 미국 지형적이거나 기술 수준의 그런 그 관점에서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재미를 봅니다. 1985년도에 미소 양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소 양극 체제 하에서 무선이라는 것은 군 통신에서만 쓰일 수 있고 일반인이 쓰면 금방 스파이로 오해를 받는 오인되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미소 양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89년 90년 초반에 완전히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부터 무선이 군 통신으로만 사용했던 무선이 커머셜 베이시스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셀룰러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걸 가장 먼저 선취한 거는 군 통신을 장악했던 모토로라가 램스라는 그 주파수를 관리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그 기술로서 먼저 선점하고 있었는데 모토로라가 전 세계에 쫙 휩습니다. 그러나 모토로라의 램스라는 그 기술은 주파수를 그냥 마구제비를 쓰는 아주 그냥 주파수를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그 기술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노키아는 나무 잘라서 팔아먹던 그 노키아가 팀버링 하던 노키아가 요 타이밍을 포착을 해갖고 모토로라의 램스보다도 10배 더 파워풀한 그 타임 디비전에 의한 그런 그 소위 GSM이라는 그런 그 시분할에 의한 그 셀룰러 그 혁명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보다도 10배의 효율성을 갖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주파수 자원입니다.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는 데서 10배 more efficient한 방법을 거머쥔 노키아가 세계를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삼성은 노키아보다도 더 새로운, 더 파워풀한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한 게 퀄컴입니다. 퀄컴. CDMA라는 기술을 통해서 코드 분할을 하는 그걸 통해서 CDMA, 퀄컴이 제일 먼저 개발했는데 이미 전 세계는 한 70%를 노키아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노베이션과 관련해 갖고 할 때 소위 록크인이라는 효과, 록크인 이펙트라고 해서 한번 딱 미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착화돼요. 왜냐하면 스위칭 코스트가 비싸다든가 같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하는 거에 따른 그런 그 불편이라든가 어려움과 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한 그 4배 정도의 그런 그 주파수 효율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그 개발한 그걸 가지고 실제 대량 생산하는 데에 같이 동참을 했던 삼성과 LG 이런 데가 셀라 혁명, CDMA 혁명하는 그걸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진입되고 특히 노키아가 대중적인 그런 걸 다 커버하면서 중저가 제품으로 갈 때 고가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 룸을 갖다가 전략적 창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다고 그걸 잘 선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단 2000년 전에 갖고 인터넷 혁명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혁명은 라우팅입니다. 라우팅 기술 많이 갖다 놔야 서로 이렇게 인터넷 이게 서로 연결 커넥티비티 그 연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선점한 게 바로 시스코입니다. 라우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인터넷을 갖고 주고받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발휘했던 야후, 구글이 이제 뜨기 시작하라는 것이고 스마트 혁명심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구글, 야후 막 역전이 되죠. 구글이 앞전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기업 간의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따라서 기업 간의 경쟁도 딱 치열해지는 겁니다. 지금 3월 인터넷이 나오면서 특히 요 스마트 리보루션에서 만약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올라갈 때 애플이 주도하기 시작했고 뒤따라서 어렵게 그 추적에
추격에 성공한 삼성이 따라가면서 애플과 삼성하고 레이스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애플이 이렇게 독주하는 그런 형태인데 다행히 삼성이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외신이 전하는 평균제 소수입니다. 갤럭시 S3라는 게 지금 나와까지 이제 보급 직전에 지금 있는데 좋은 그 결과가 좋은 성과가 있길 갖다가 지금 기대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후에 사물 인터넷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에 관한 그 거대한 기술 변화, 그에 따른 니즈 진화에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거기에 잘 적응하는 적응 우수성을 발휘할 것이냐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이 분야의 그 세계 주도권이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경우 우리 지금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환경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본 그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이 강좌에서는 그 많은 환경 변화 중에서도 모든 환경 변화에 다 신경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환경 변화 중에서 니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술 변화에 대해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왜 이 두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백본, 아주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 허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좋아야 우선 사업다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좀 장황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해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10분 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모름지기 이런 그 역동적 환경하에서 환경이 막 변화가는 과정에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건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감지하시고 각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ICT 분야에 관한 그 산업 주도권이 왜 바뀌었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때 기계식에서, 그러니까 전기식에서 교환 방식이 스트로자, EMD, 크로스바라는 것이 있던 것이 전자식으로 옮아갑니다. 이런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서 전자식으로 옮아가고 ESS 아날로그냐, S 디지털이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건 이제 유선 방식입니다. 유선 방식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바일 유무선 체제로 옮아갑니다. 빅뱅 이노베이션에서 니즈가 퀀텀으로 대도약 진화를 하면서 유무선 체제로 옮아가고 그때 엠스로 운장했던 모토로라가 선점했고 GSM으로 이거 10배 효과를 갖는 노키아가 주도했고 CDMA 요거 한 서너 배 정도, 3배 내지 4배 정도의 주파수 효율을 갖는 CDMA를 상용화한 삼성과 LG가 여기 따라붙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온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그 삼성과 노키아가 소니라든가 에릭슨, 스웨덴 에릭슨보다도 우리가 한 발 이렇게 앞서서 갔다는 것이 천만다행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런 그 세계적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대한 그 전략적 행보에 있어서 남달랐음을 갖다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배경하에서 지금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피처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갖다 이루면서 또 다른 큰 변화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ICT에 관한 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대한 세계 주도 기업, 주도 국가들의 그 변모 모습을 갖다가 잠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예입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요. 똑같은 논리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뭐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뭐 오디오 산업, 무슨 게임 산업, 모든 산업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시대적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어떻게 기업이 적응했느냐,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우수한 그 적응 우수성을 발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위상과 심지어는 기업의 사활이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거의 모든 기업에서 다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농업 분야에서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한 예로 우리 조선 산업에 관한 겁니다. 한때 일본은 1900년대
말까지 일본은 1960년서부터 철강 산업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은 그 연관 산업인 조선 산업에서도 막강한 그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갖다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냐? 크게 보면은 2000년 전까지 완전히 한 40여 년간을 조선 산업을 갖다 장악해 오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7년서부터 약 2008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뭐 많은 논리와 많은 그 시각과 관점에서 왜 일본의 조선 산업이 한국 조선 산업이 이렇게 덜미를 잡혀갖고 결국은 추월당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지금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뭘 적응하냐?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으로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더 간단히 말하면 니즈가 바뀔 때 니즈 진화에 맞추는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을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 더 잘 거기에 부합이 되게 전개해 왔느냐에 따라서 산업 주도권이 바뀐다. 이런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데 그 명제의 견지에서 일본하고 한국 조선 산업의 이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일본은 한 3, 40년간 조선을 주다 보니까 일본 조선업계에서는 소위 성역화라는 코스트 다운을 중시하는 성역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접근을 인노베이션의 견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 전략으로 이 사람들이 전개해 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데 개선 그 인크리멘탈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점진적인 프로세스 공정 혁신을 통해서 개선하면서 산업 자체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은 가능한 한 표준화시켜요. 표준화된 부품이라든가 구성품을 표준화시켜 가면서 개선 혁신을 통해서 산업을 이렇게 통합할 때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된다라는 그 코스트 다운에다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에 걸쳐 갖고 한 10여 년 사이에 세계 선주들의 그 클라이언트들의 그런 그 요구사항은 뭐냐?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어필 속성이 요구하는 게 이제 많아진 겁니다. 기본 속성도 까다로워지고 이런 걸 맞추시면서 이런 걸 갖다 해주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니즈가 계속 다양하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니즈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부품이나 구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커스터머 테일러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고 부품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표준화 시켜놨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그 요구에 이렇게 부응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다 놨게 된 겁니다. 그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과감하게 우리나라 사람 이게 산업이 이렇게 덜 통합화되는 통합화된 그런 이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여기에 부응하는 소위 이런 수비하는 그런 그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거기에 적극적으로 고객의 그 요구사항을 갖다 들어주는 이런 입장을 갖다가 전략적 우리 특히 대형 그런 조선 메이커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크리멘탈 프로세스가 아니라 레디컬 프로세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드라이드 더크라든가 한쪽에서 반쪽에서 치면서 또 하나 떠내면서 반쪽도 짓는다라든가 과거에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주 레디컬한 그런 그 공정 혁신이 추구되면서 굉장히 아주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이 시기 한 10년 사이에 조선업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장악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애들이 지금 이 범용선 위주로 지금 거의 다 막 지금 막 빼가다시피 이렇게 지금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조선 메이커들이 조선 그 쉽빌더들이 할 수 없는 더 인텐시브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만이 살 길이 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갖다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해상 물류에 관한 물류량이 줄다 보니까 굉장히 그 조선에 관한 수요가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이 밸류를 시키는 더 인텐시브한 이노베이션만이 한국 조선 산업의 그런 그 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과거사에서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기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기업의 경우에 그 얘기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많은 그 환경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변화와 그에 따른 혹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 혹은 니즈 진화와 기술 변화가 상호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어 가느냐에 관해서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아주 예리한 그런 그 관찰력과 어떤 그 선견력을 발휘해가면서 니즈 진화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대해서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하여금 윌링리스 투 페이를 갖게끔 해주는 제품, 윌링리스 투 페이를 갖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기업만이 21세기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가곤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는 생존 전략 조건이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